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대교회사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사회 활동이 전면 중지된 가운데 집콕하시느라고 모두들 힘드실 줄 압니다. 바라기는 속히 이 사태가 빨리 끝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자,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겠지요. 오늘은 근대교회사 5번째 시간으로 계몽주의와 이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몽주의와 이성, Enlightenment and Human Reason. 종교개혁이 한 세대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그동안 종교전쟁의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사람들은 전통적인 교리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됩니다. 결국 그에 대한 반발로 두 가지 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한편에서는 그런 현실을 무시한 경건주의자나 신비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지리적 발견으로부터 야기된 인간의 이성에 기대를 걸게 되고, 그들은 이른바 계몽주의를 꽃피우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100년도 지나기 전에 큰 사상적 도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성보다 더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쟁 이후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과학과 철학의 발달인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과학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에서 제일 먼저 언급할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인데요. 코페르니쿠스는 그 당시 진리처럼 믿어온 지구 중심설, 즉 천동설의 오류를 지적하고 태양 중심설, 다시 말하면 지동설을 주장하여 근대 자연과학의 획기적인 전환,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을 가져온 폴란드의 천문학자입니다. 아주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전환 내지는 반전, 그런 것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말을 하죠. 고대 그리스에서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성질에 대한 통념이 기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등장으로 과학혁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장한 지동설은 당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던 프톨레미의 우주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프톨레미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는데 그는 천동설, 지구 중심설을 주장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도전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인간은 그 위에 사는 존엄한 존재이며 천상계는 영원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중세의 우주관을 폐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갈릴레오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확인하고 학설을 입증을 했지요.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옹호하여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지동설의 포기를 강요받았고 그의 마지막 생애를 교황청의 명령에 따라 가택에서 구금되어 보냈습니다. 그가 종교 재판에서 그의 지동설을 강요에 못 이겨 포기하기는 했지만 재판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는 많은 과학적, 수학적 업적을 남겼으며 근대 관측 천문학의 아버지 또는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는 영국의 물리학자요 수학자였는데
그가 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프린키피아라는 책은 과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 저서에서 뉴턴은 과학에서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과 세 가지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유 인력의 법칙인데요. 이 법칙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관성의 법칙은 힘에 의해 속력과 방향이 변하기 전까지 물체는 항상 기존의 운동 상태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속도의 법칙인데,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이고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물체 A가 다른 물체 B에 힘을 가하면 물체 B는 물체 A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동시에 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이 네 가지 법칙은 정말 물리학에서, 과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법칙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는 학계와 대중 양측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발견한 법칙들이 거의 절대적이고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철학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화란에서 일어난 합리주의 철학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데카르트였는데요. 그는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근대 철학의 아버지, 해석 기하학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그러나 그가 활동한 것은 주로 화란,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합리론의 대표 주자이며 그의 대표적인 저서 방법서설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유명한 말을 함으로써 계몽사상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체의 근본 원리를 처음으로 확립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방법은 의심하는 것이었는데 자신의 존재조차도 의심의 방법을 적용하여 의심하다가 이 유명한 코기토 에르고 숨이란 말을 탄생시켰습니다. 즉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려고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스피노자인데요. 스피노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유대인 혈통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18세기 계몽주의와 근대 성서 비판에 토대를 놓은 유럽 17세기 철학의 거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단자론을 주장을 했는데요. 단자, 모나드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공간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이 세상에는 하나의 실체밖에 없다. 이 실체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자연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연과 신을 동일시하므로 범실론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에 의하면 우주와 세계, 즉 시간과 공간이 하나이므로 시작과 종말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 지구 변화에 연연하지 말고 갈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학 이진법을 발견한 사람인데요. 이 이진법은 오늘날 컴퓨터 언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그는 컴퓨터의 시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영국의 경험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사람이 프랜시스 베이컨인데요. 베이컨은 영국 경험론의
시조입니다. 데카르트와 함께 근대 철학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죠. 그는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어울리는 새로운 인식 방법을 제창하여 실험에 기초한 귀납법적 연구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경험과 관찰을 중히 여기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즉, 사물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마지막으로 근본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 곧 귀납법이 가장 바른 학문의 방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경험하는 바대로 세계를 사고하고 그 사고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가장 일반적인 공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인데, 어떤 사건의 연쇄가 과거에 항상 일어났다면 그것이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이 귀납법을 타당하게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철학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베이컨은 자연과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한 그의 유명한 말은 그의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이컨에 따르면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편견 없는 자료 수집인데, 이것은 관찰과 실험을 하는 단계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귀납을 통한 일반화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가설을 획득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가설로부터 새로운 관찰, 실험 결과들을 연역적으로 이끌어낸 뒤에 실제 경험 자료와 비교해서 가설을 증명하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쓸 때는 거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논문을 쓰게 되고요. 대학에서 학생들이 박사학위나 무슨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대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논문을 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토마스 홉스입니다. 17세기에 활동을 했던 영국의 철학자로 대표적인 저서로는 리바이어던이 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근대 국가 체제의 사상적 시발점으로 평가되는 중요한 사상을 담고 있으며 근대 자유주의의 맹아, 싹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홉스는 사회계약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 홉스는 사회계약에 대해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말한 최초의 근대 정치 철학자입니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한없이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전개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홉스는 그렇게 다투던 자연 상태 속의 인간이 그들 개인이 가진 권리를 양도해서 주권을 창조했다고 본 것이죠. 국가에 의해서 개인의 권리는 억류되었고, 개인은 좀 더 기능적인 사회를 위해서 그의 권리를 양도했기 때문에 사회계약은 실용주의적 자기 이익 추구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홉스는 국가가 사회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통해 당시 과학과 인간의 이성을 억압하던 카톨릭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존 로크입니다. 로크의 정치, 교육, 종교 등의 사상은 영국과 프랑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정치 사상은 전제주의를 반대하고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가 성립에 관해서는 계약서를 채택하고 의회적인 민주정치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로크는 처음으로
헌정 민주 정치와 인간의 자연 권리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죠. 그의 정치 이론들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크의 자유주의는 미국에서는 신성시 되기까지 했고 민족 이론으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미국 정치가 토마스 제퍼슨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었고 이는 후의 독립혁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그 독립헌장에 보면 그 인간의 이런 자연권,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인간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크가 프랑스에 끼친 영향은 더욱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크의 사상이 프랑스에 전해진 후 그의 사상은 훗날 프랑스 계몽주의 운동, 프랑스 대혁명 등의 큰 사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인물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았고 독일 관념 철학의 기반을 확립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21세기의 철학에까지 큰 영향을 준 철학자이고 18세기 철학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칸트 이전의 철학과 칸트 이후의 철학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칸트가 초감각적인 세계를 논하는 기존의 형이상학과는 다른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의 체계를 세우려고 했으며 그러한 체계의 근거가 되는 인식론을 확립을 했고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이 두 사상의 한계에서 벗어난 그런 철학을 시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칸트가 말한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은 인식론의 근거를 두고 이성이 이성 자신을 비판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을 비판 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칸트의 철학이 비판 철학이라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의 세 가지 저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에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칸트가 이러한 비판 철학을 펼치게 된 데에는 뉴턴의 자연과학과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한 데이빗 휴메의 회의를 받아들인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인식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하는 윤리학 내지는 도덕에 대한 그런 강론을 하고 있으며 판단력 비판에서는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미학 내지는 종교관에 관한 그의 학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신론인데요. 영어로는 데이즘이라고 하고 혹은 자연신론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과 철학의 발달은 자연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자유를 얻어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계시와 은총의 차원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무렵에 이신론이라는 하나의 신앙 형태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사상으로서 계시를 이성으로, 종교를 철학으로 대체시키려는 이성주의였습니다. 이 이신론, 자연신론은 세계를 창조한 하나의 신을 인정은 하되 그 신은 세계와 별도로 존재하며 세상을 창조한 뒤에는 세상이나 물리법칙을 바꾸거나
인간이나 세계에 간섭하는 인격적인 주저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 기적 등이 없다고 보는 종교관입니다. 이 신론은 신은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며 또 우주의 창조주라는 점에서는 일종의 유신론이지만 한편에서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의 존재나 우주의 법칙을 이성으로 알 수가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성의 역할을 그리고 이성의 능력을 지나치게 크게 보았던 것이죠. 이 신론자들은 현대의 성경에 대한 고등 비평 체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론의 특징입니다. 이 신론은 주장자 또는 유행한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기적, 다시 말해서 역사나 인간의 삶에 신이 개입하는 그것을 개입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삶이나 역사 속에 개입하는 것을 부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유신론에서 기적은 신의 본질적 요소이자 종교의 존립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신론은 기독교에게 현실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반기독교 사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신론은 종교에서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초자연적인 계시를 믿음의 기본으로 보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이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경전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물 뿐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 신론이 후대에 미친 영향입니다. 자연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에 입각한 이 신론은 현대 무신론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무신론은 결국에는 그 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이 신론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신론이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신론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먼저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로우는 그에 져서 이성의 경우에서 이성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은 가장 악한 교만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능력은 죄로 말미암아 제한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성으로는 죄의 세력을 꺾지 못하며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도록 돕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성을 초월하는 것, 말하자면 예언, 기적 이런 것을 믿는 것은 이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우는 이성의 기능을 완전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계시와 이성의 조화를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숍 조셉 버틀러인데요. 그는 자기의 저서 종교의 유비에서 자연신교 논쟁을 종식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한 5가지 단계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성의 기능과 위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은 우리 인간 속에 켜놓은 하나님의 촛불이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의 기능의 제한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성으로 많은 진리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성이 보여줄 수 없는 많은 진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은 완전한 지식의 체계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개연적인 그저 아주 일반적이고도 이렇게 껍데기적인 그런 개연적인 결론을 제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계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주어졌다는 자체가 인간 이성의 불완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계시는 이성 및 자연 종교와 모순되지 않고 일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성과 계시 사이에. 그리고 자연 종교, 즉 이성은 기독교의 기초가 되고 계시는 기독교를 완성한다. 그러면서 이성보다 계시를 훨씬 더 이렇게 우위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의 요소들 가운데는 인간의 제한된 이해로서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독특한 요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떤 신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그런 영역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성은 어떤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셉 버틀러의 이와 같은 주장은 계시의 의미와 중요성은 강조했지만 계시의 절대성, 초월성, 특수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호한 문제들을 계시 종교가 해결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 점을 충분하게 강조하지 못한 것은 그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화 쪽으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에 바로크 문화가 이제 열리게 되고 전성기를 이루게 됐는데요. 과학과 철학의 발달로 힘을 얻게 된 이성에 대한 강조는 이제 예술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이 시기에 바로크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성하게 되었는데 30년간의 종교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유럽 사람들은 이제는 문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예술과 문화가 그들의 비참함을 잊게 해주고 삶의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문화 운동은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어서 프랑스와 화란,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가들을 몇 사람 살펴보면 제일 먼저 루벤스가 있습니다. 루벤스는 독일 태생으로 17세기 바로크를 대표하는 벨기에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태어나서 벨기에에서 아마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역동성, 강한 색감, 그리고 관능미를 추구하는 환상적인 바로크 스타일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초상화, 풍경화, 신화나 사실을 바탕으로 그린 역사화, 그리고 종교적인 주제들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그는 세 폭으로 된 제단화인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인물들의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거나 혹은 이제 앞으로 그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그런 그림들만 혹은 그런 초상들만 보여드리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여기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군데군데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렘브란트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이자 판화가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네덜란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예술 분야에서 그의 기여는 역사가들이 소위 말하는
네덜란드 황금 시대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툴프 교수의 해부학 강의, 야경, 돌다리가 있는 풍경, 세계의 십자가, 그리고 밧세바, 이런 다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밧세바, 목욕하는 밧세바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 다이크입니다. 이 반 다이크는 루벤스에서 배우고 그의 조수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회화, 특히 초상화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구도와 선미한 색채로서 종교, 신화, 우화적인 소재도 취급을 했지만 초상화가로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영국 화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17세기 유럽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의 한 사람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십자가 강화, 찰스 1세의 초상화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가를 한 서너 분 살펴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바하, 존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바하는 독일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이며 개신교회 교회 음악가입니다. 교회의 오르간과 오케스트라, 듀엣 악기를 위한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음악을 창작했고 그의 작품은 바로크 시대의 종말과 궁극적인 성숙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그는 바로크 시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한 대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독일 음악에 독일 전통 음악에 깊이 뿌리박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양식을 채택하고 그것들을 융합해서 독자적이고도 개성적인 음악을 창조했습니다. 종교적인 작품은 기존 구교 음악과 차별화해서 새로운 음악을 통해서 개신교 예배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은 마태순환곡, 토카타와 푸가,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등 다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발디입니다. 비발디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성직자였습니다. 신부였죠. 그리고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가의 한 사람입니다. 음악가로서 대중화를 시도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4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된 4개, Four Seasons, 아주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그런 곡이죠. 그는 붉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붉은 머리의 사제라는 조롱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또한 체력이 좋지 않았던 그는 미사보다는 작곡이나 성가대 업무를 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드릭 핸델인데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활동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입니다. 핸델은 46곡의 오페라와 무수한 오라토리오를 비롯해서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챈발로, 오르간 분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의 음악은 명쾌하고 호탕해서 아주 신선했고 또 생생한 리듬으로 인해 성악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고요.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라토리오 메시아,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곡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0년 전쟁의 잔혹함을 경험한 유럽은 전통적인 교리에 회의를 품게 됩니다. 종교가 교리화되면은 배타성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갈등과 불화와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이성의 눈을 돌리게 되었고,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이성의 강조는 이신론이라는 극단적 형태의 신앙을 낳기도 했습니다. 너무도 이성의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론은 극단적 형태의 신앙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인간의 이성이 문화, 예술, 즉 미술이나 음악 분야에서 발현되어 예술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른바 바로크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문화, 예술 분야를 통해서 기쁨을 찾게 되고 어떤 인생의 평안함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은 우리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성의 역할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성의 역할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이성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계를 자각한 이성과 그 역할이라야 인간과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계속 담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코스의 반을 마쳤고요. 해서 중간고사를 테이크홈 테스트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문제지는 사무장님에게 보냈으니 여러분은 아마 이메일이나 혹은 카톡으로 문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문제를 내었으니 영어로 작성을 하시되 핵심만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